시작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소리는 잘 들리시죠? 혹시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제 체크를 지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4월 21일 오늘은 기호적 인간 온라인 세미나 3회차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을 미뤄두시고 이렇게 접속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본 강의 앞서 이제 진행 상황에 관한 간략한 안내 사항들을 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현재 녹화가 되고 있으며 저희 기호적인 인간 네이버 카페에는 4월 안으로 편집된 강의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후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로도 공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전 녹화와 인터넷 공개에 모두 동의하신 신청서를 사전에 받았었는데 혹시 신청서 없이 참여하셨더라도 이런 사항들에 현재 동의만 하신다면 세미나 참여는 문제없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본 강의는 40분 정도의 진행 이후에 약 5분간의 중간 휴식이 있고 강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약 5분간의 휴식을 갖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지된 강의 시간보다 진행이 이제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로그아웃 하실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강의 중간이라도 혹시 다른 일정이 생기시면 자유롭게 퇴장을 하셔도 되니 부담 없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강의 화면을 보실 때 PPT 화면의 내용을 크게 보시길 원하시거나 발표자만 이렇게 보기를 원하실 경우 옆에 같이 뜨는 그 카메라의 화면 구성을 직접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하신 분들의 소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음소거가 되어 있으실 텐데 강의가 끝난 이후 질문을 하실 때는 직접 하단의 마이크 모양의 음소거 버튼을 이제 해제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회차 강의 기호의 전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오늘 세 번째 강의 주제는 기호의 전입니다. 전이라는 말이 좀 낯설고 그렇게 익숙치는 않은 말입니다만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기호가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는가 이런 문제인데 왜 이 문제가 그 기호에서 중요한가 하면 기호가 전이해서 옮겨가지 않으면 기호는 종국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 역설적으로 말하면 기호가 옮겨 다니는 것이 바로 기호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지 또 이 전이 방식은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사례를 좀 들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가 왜 전이를 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기호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수립된 기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호가 본성상 불완전하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기호적 구조 안에서 사용되는 기표가 물리적 대상입니다. 기표는 기호적 해석의 대상이죠. 이 기표가 물리적으로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구적인 물리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기표라고 사용하는 무슨 상징물이나 모든 건축물이나 또는 예술 작품이나 모든 물리적 대상인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표가 유한하다는 점 때문에 완전한 기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기호 주체의 유한성, 우리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내가 머릿속에 또는 기호적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수명만큼만 갖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호적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데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제 수명과 함께 제 기호적 경험은 소멸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특이사항이 없죠. 기표도 물리적이고 기호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 유한성 또는 생물학적 유한성 특별하게 언급할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세 번째, 오늘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 부분은 기호적 사상의 부분성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기호적 경험이 크게 기호의 산출과 해석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공통적으로 기호 산출이든 기호 해석이든 기호적 사상이라는 인지적 기제를 거친다 그랬는데, 기호적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호적 사상은 내 경험 내용의 일부를, 전부는 사상할 수가 없죠. 일부를 어떤 기표에 사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기호적 사상이 본성상 부분적이라는 것. 이걸 조금 설명을 오늘 좀 초점을 맞춰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기표의 유한성, 기호 주체의 유한성, 그 다음에 기호적 사상의 부분성,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는 그 기호의 전이를 낳는 핵심 요소로 봤는데, 오늘 아무튼 기호적 사상의 부분성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언급해 둘 것은 기호적 구조는 기호적 전이를 거치면서 증식과 변형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기호적 구조가 온전한 상태로 전이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 기호적 전이가 멈춘 기호는 결국 소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호가 생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전이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이는 기호의 생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표의 수명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표 자체가 물리적 대상이고, 그래서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어느 정도의 변형이 이루어지면 본래 기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일까? 예를 들면 그 전에 절이었었는데 무너져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무너지면 더 이상 절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거죠. 그 흔적만 남게 될 경우에는 절로서의 더 이상의 그 존 썰의 말에 따르면 위상 기능 자체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흔적은 남아있죠. 그 이후 세대가 그 물리적인 흔적을 토대로 또 기호적 해석을 다르게 하겠죠. 여기에 절이 있었다고 해석하거나 과거에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거나. 적어도 여기서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리적 형태 변형 때문에 물리적 상태가 더 이상 본래의 기표 기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기호적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절은 소멸하죠. 기호적 구성물인 절 자체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가 어디쯤인가를 말하는 것은 뭐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어느 물리적 변형 때문에 기호적 구성물인 절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호적 구성물이고, 그래서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기호적 실제가 사라지는 걸로 보아서는 이 기표의 유한성이 기호적 실제의 존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한 기표가 그 기호적 수명을 다하고, 그런데 기호적 해석은 어떻게 지속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하죠. 절은 사라졌는데 절에 관한 이야기는 떠돌 수 있죠. 이게 또 한 번의 기호적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형태, 물리적인 형태로 지속된 절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절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는 바로 언어 기표를 사용해서 그 절에 관한 지속적인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뭐 소실된 건축물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그 전승된 이야기가 있어서 이 경우도 사실은 언어적으로 기호가 전이된 경우로 봐야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호 주체의 생물학적인 유한성, 그 다음에 기표의 물리적인 유한성, 이 부분은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바로 기호적 사상의 부분성입니다.
내 경험 자체는 시간과 공간 안에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새삼스럽게 설명 뭐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현재와 같은 몸을 갖고 있는 한은 시간과 공간 안에 파편화되어 있다는 말은 이 세계 전체를 보거나 나 자신 전체를 경험하거나 제가 앞전에 그런 거 예도 들었었죠. 내 손을 전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경험 자체는 본성상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우리 인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호적 사상이라는 것이 내 이미 갖고 있는 경험 내용의 일부를 어떤 기표에 사상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나는 동시에 내 경험 내용의 전부를 떠올릴 방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기억, 상상, 의도, 욕구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현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중에 극히 일부가 내 의식에 떠오르거나 또 그 의식에 떠오른 것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거나 그렇지 동시에 내 무슨 뭐 경험 전부를 되살리거나 떠올리거나 동시에 사용하거나 어떤 믿음을 동시에 다 갖고 있거나 실상은 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개수란 건 거의 무한에 가깝죠. 뭐 지구는 둥글다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뭐 생물학적인 존재다.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실들에 대한 믿음들이 있는데 이 믿음들이 동시에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내 의식에 떠오르게 되면 나머지 믿음들은 자동적으로 은폐됩니다. 우리 의식 그 저변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험을 처음부터 이 세계 전체에 관해서 경험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해서 저장된 경험 내용도 내가 그것을 떠올리라고 할 때 전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인지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떤 파일을 보고 아 저것이 부처구나 그래서 부처에 관한 나의 모든 경험 내용을 사상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시죠. 내가 부처에 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경험 내용을 이 파일에 사상을 했다라고. 원래 사상은 부분적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고 가상적으로 내가 부처에 관해서 갖고 있는 모든 경험 내용을 여기다 사상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돌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부처의 모든 것처럼 보일 거란 말입니다. 모든 걸 사상했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사실은 그 돌이 또 다른 부처일 뿐이죠. 부처의 모든 성질을 거기다 다 사상을 해서 만약에 정말로 내가 그 사상한 것에 의해서 그 돌을 이해하게 되면 그 돌 자체가 또 다른 부처일 거 내가 알고 있는 부처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일 거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그 또 다른 부처를 하나 더 경험한 것이 이걸 뭐 새롭게 뭐 기호적으로 새삼스럽게 경험했다 해야 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라는 은유를 썼을 때 이것도 이제 기호적 구조상으로 보면은 내 마음을 지금 그 호수 경험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인데 정말 이 내 마음이 내가 호수에 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만약에 일대일로 동일한 것이라면 그거는 또 다른 호수를 보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기호적이라고 해야 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기호적 경험에서 기호적 사상은 경험 내용의 일부가 사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기호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사실은 없는 허상이죠. 기호는 무조건 부분적으로 기호적 사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 부분성 때문에 기호적 구조 자체도 불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호는 본성상 파편적이고 완전한 기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호의 불완전성,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 기호의 전이를 낳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지금 영화 한 장면을 지금 잡아온 것인데 왼편 그림은 지금 아스테카의 인신공양 희생제에 관한 그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실제 거의 뭐 12, 3세기부터 16세기 이르기까지 아즈테카에서 인신공양이라는 게 이루어졌고 지금 재단위에서 그 희생자의 심장을 살아있는 희생자의 심장을 도려내고
이렇게 그 제물을 바치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지금 그림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실제로 일어났다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재현된 것이죠. 일종의 모방과 같은 형태로 재현된 것인데, 이때 이 그림이라는 기표를 사용을 해서 실제 그 희생제 자체를 기호화한 것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하나의 기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이 그림을 통해서 실제 상황들을 추정해내고 짐작하고 이렇게 기호적 해석을 하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또 오른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재현됩니다. 여기 화면 잘 보이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재단 위에 지금 희생자가 여기 누워 있고요. 여기 지금 희생자 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심장을 도려내서 이거 아래에 있는 군중들에게 뭐 시신 일부도 던지고, 아무튼 이런 그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그 의식이 한 2, 300년 정도 지속됐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1000명씩을 이런 식으로 제물을 바쳤다고 그럽니다. 태양신에게.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우리는 보통 일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들이 이제 기표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림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또는 영화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기호화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표들을 보고 실제 이 현장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이 기표 해석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추정해내는 그런 구조 안에 있죠. 지금 방금 보셨던 화면은 이제 아즈테카의 그 희생자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이 실제로 이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은 그 온두라스 지금 화폐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신전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는 이제 화폐라는 또 다른 매개체의 이 형태가 다시 이제 복원되어서 이 경우도 지금 계속 기표가 전이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림에서 영화 형태로, 영화에서 이 종이 화폐 위에 그림으로, 또 그 아래에 있는 것도 사실은 기표죠. 사진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진이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기화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 지금 끊임없는 뭐 장르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표현 방식의 뭐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기표가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동일한 어떤 것을 지금 계속 기호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즈테카의 이를테면 무슨 재단에 관해서 뭔가를 지금 유사한 것을 지금 그림으로, 영화로, 또는 뭐로 이렇게 또 이야기로, 또 오른편에 있는 책에는 이제 무슨 이제 언어라는 기표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기표도 끊임없이 이 전이를 거듭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변형이 있을 텐데, 한 번은 이제 저희들이 물어야 할 물음이긴 합니다. 기표가 이렇게 전이를 거듭하면서 많은 변형과 정식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것이 동일한 기호적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이 이야기로 됐든 또는 음악으로 됐든 미술을 통해서 표현됐든 이것이 동일한 것을 표현했다라고 우리는 그 막연히 생각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나 동일한 것일까? 정말로 동일한 구조가 이 다양한 기표를 통해서 담겨져 있는 것일까? 이게 다소 궁금한 문제죠. 적어도 지금 현재의 가정은 동일한 기호적 구조가 다양한 기표들을 통해서 지금 기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음을 물을 수가 있죠. 기표의 전이는 필연적으로 기호적 의미의 변형이나 증식이 수반될 텐데, 이게 이제 결함이라 할 수도 있겠죠. 변형이 거듭되니까요. 또 증식이라 하면은 이제 사고의 뭐 확장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온전한 형태, 완전한 기호적 구조라면은 이런 변형을 겪을 이유가 없겠죠. 계속 불완전한 상태인데 계속 변형이나 증식을 거듭해야 할 테고, 이 과정에서 유지되는 게 뭘까? 왜 우리는 그것을 동일한 기호적 구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동일하다고 받아들이는 그 구조는 어느 정도까지나 구체성을 갖는 것일까? 이게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이를 해가는데 무슨 기표를 미리 사용해야 한다는 뭐 선결적인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물리적인 대상이 새로운 기표가 될 수 있고, 또 전이 자체도
다양한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 조건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과정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 물음을 이제 그 앞쪽에서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자, 뭐 다 기억 아직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언제가 남대문 숭례문이가 불에 타서 그 이제 불타고 다시 이제 복원한 상태죠. 복원된 숭례문이 과연 동일한 기호인가? 기표적으로 본다면 다른 물리적인 대상이죠. 물리적인 대상이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재질도 바뀌어 있을 테고 건축물도 새로 지었으니까 옛날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과연 기호적으로 폭넓게 기호적으로 볼 때 이게 동일한 기호입니까? 어쩝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 문제를 실제로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복원됐고 그것이 동일한 숭례문이고 우리 일상적인 뭐 상식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과연 동일하다는 게 어느 정도 무엇이 동일하다는 말일까? 이 경우는 이제 뭐 원래 모양을 거의 유사하게 복원했기 때문에 큰 뭐 착오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남대문이 복원이 돼서 없어졌던 남대문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동일하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그 구조나 척도는 어느 부분쯤일까? 또 기표가 실제로 완전히 바뀐 경우, 앞전 경우들은 기표가 여러 형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화폐에서 그림으로, 영화에서 또는 뭐 이야기에서 뭐 이렇게 계속 바뀔 경우에 그때 유지되는 기호적 구조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존속하는지 이 궁금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무엇이 그 기표의 변형이나 증식 또는 기표의 전이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지속되는 것일까를 약간 이제 초점을 바꾸어서 그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초이스한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 또는 의례. 의례란 말은 온선이 좀 적겠죠. 의식이란 말은 이제 consciousness하고 종종 뭐 그 섞이는 말처럼 들리는데 의례라고 하는 게 더 이제 구별하기 쉽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리적 질서를 넘어서서 기호적 의미를 산출해야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의식이라고 할 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 우리 그 일상생활에 가까운 관혼상제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뭐 혼례다, 제례다, 뭐 장례다 이런 의식들인데 물리적 질서 어떤 때는 물리적 질서가 충돌합니다. 물리적 질서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로지 기호적으로만 의미를 산출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죽은 분한테 무슨 절하고 죽은 분한테 무슨 음식상 올리고 뭐 거기다 뭐 이렇게 예를 갖추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기호적으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구조를 넘어서서 기호적 의미를 산출해주는 기호적 구조를 묶어서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호적 구조인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패턴으로서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기호적 구조는 변형과 증식을 거듭하는데 기호적 구조가 만약에 유지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패턴이 유지되거나 반복되는 것이지 동일한 참가자, 동일한 물리적 조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예를 들면 어떤 의식이 지금 400년이 됐으면 결혼식을 뭐 90결혼식을 뭐 400년 동안 해왔다 한국에서 그 주인공이나 당사자나 참가자는 매번 다 바뀌죠. 운이 좋은지 나쁜지 뭐 두 번, 세 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같은 행사는 아니죠. 실제로 하객들도 바뀌어 있고 상대방도 바뀌어 있고 이벤트로 보면 완전히 바뀌는 이벤트인데 그걸 다 묶어서 혼례라고 부를 때 그 혼례의 실체가 뭔가 이렇게 부르면은 그 패턴이란 말입니다. 구체적인 사람 또는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어떤 뭐 상태를 가리킨 게 아니고 이 패턴, 우리 행동의 패턴을 의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른 것은 패턴이죠. 구체적인 사물이나 무슨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시대나 문화에 따른 외형적 수정이나 변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호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 있을 텐데 그 패턴이 우리한테 전승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패턴화되지 않으면 의식이라고 부르기가 곤란하죠. 또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를 때는
저는 이제 의식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 의식이 있고 집단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행동 패턴을 갖고 반복적으로 어떤 걸 반복할 수 있죠. 상당 기간에 걸쳐서. 그것도 나는 의식의 한 종류라고 봅니다. 일단은 물리적 질서를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 기호적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사적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보통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집단이 공유하는 의식이 우리의 이제 관심사가 되게 마련이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의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민속이라고 부르거나 관습이라고 부르거나 뭐 장례, 혼례, 제례라고 부르는 것들 다 이게 이제 집단적인 것들이지 그건 개인의 특수한 그 의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의식이 수백 년을 전승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무엇이 전승됩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가능한 패턴이 일단 공유되는 겁니다. 400년 동안 거의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어떤 반복 가능한 패턴이 공유되는 거예요. 이때 패턴이라고 말할 때 무슨 패턴일까? 그 기호적 구조 안에서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패턴입니다. 만약에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만약에 기호적 구조가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다면 그걸 확인할 방식이 없죠. 그러니까 그 기호적 질서, 기호적 구조에 의해서 주어진 기호적 질서에 따라서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의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공유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적 의식이고 이것은 우리가 뭐 크게 그 뭐 다룰 부분은 아닌 듯 싶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의식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특정한 집단, 특정한 언어 공동체, 여기가 장시간에 걸쳐서 공유하는 반복적인 패턴,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좀 특이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뭐 장례식 치고는 좀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티베트의 그 조장 화면을 제가 좀 몇 개 옮겨왔는데, 이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시신을 메고 그 천장을 해야 하는 장소, 그 굉장히 높은 고산 지역까지 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천장사들이 이 시신을 뭐 대체로 어떻게 이제 수습을 한 다음에 이거를 조각을 내서 독수리 먹이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 네 번째 이 끝그림까지 오면은 독수리 다 먹어치우고 이런 사진까지 이렇게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독특한 풍습을 보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 기호적 의미를 완전히 제거해내고 우리 눈앞에 벌어진 사실만 본다면 아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죽은 시신을 도끼로 자르고 그것을 독수리 먹이로 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물리적인 질서 차원에서 볼 때는 인간이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호적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방식을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이 독수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래서 천장이라는 얘기 붙어 있죠. 하늘 천장을 써서. 그래서 이 기호적 의미가 주어져야만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위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기호적 의미가 없다면은 이거는 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 물리적인 질서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그 새로운 의미에 의해서 새로운 행동 패턴이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기호적 구조 자체는 그 우리 기호적 경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구조화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기호적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방식은 없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제 뭐 의례다 또는 의식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공동체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 현실 세계, 물리 세계에 다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호적 구조라는 것은 우리 생각의 파편이거나 그냥
내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의 내용이거나 이렇게 국한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기호적 구조라는 것이 기호적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공유되었다는 증명은 그 구성원들이 그 기호적 질서에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안 했을 것 같은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호적 질서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평소에 했던 물리적인 질서에 비해서 보면은 말이 안 되거나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법칙에 반하거나 이런 특이한 행동 양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물리적 질서에 반하는 특이한 행동을 굳이 합니까? 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기호적 위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물리 세계에 주어진 어떤 한계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호적으로 해명을 다시 해보고 또 그렇게 해서 위안을 삼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을 토대로 보면 기호적 구조가 단순히 어떤 파편적인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 천장의 경우 보면은 그 천장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조장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하늘이 있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도달해야 할 하늘이 설정이 돼야 돼요. 또 영혼도 안 죽어야지요. 몸은 죽었지만 영혼 자체가 살아있어야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이런 몇 가지의 이제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 자체가 메이크 센스 하기 위해서는 하늘이라는 데도 있어야 되고 가야 할 하늘이 있어야 되고 영혼도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은 상태로 어떤 식으로 존속해야 되고 또 독수리도 그 영혼을 실어 나를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독수리도 그 하늘나라까지 도달을 어떤 통로를 가져야죠. 예를 들면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기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이 이야기가 메이크 센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뭐 그 재래의식 하나, 장례식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 기호적 구조가 점점점 체계화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그 체계화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때는 철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어떤 때는 종교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적인 뭐 상상 정도 그칠 수도 있겠지만은 나라가 건설이 되거나 새로운 세계가 건설이 되거나 새로운 세계 안에 새로운 질서를 거기에 부합하게 설정하게 되거나 이래서 굉장히 체계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체계화된 기호적 구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철학에서 무슨 이제 초월적 이론이 뭐 저는 뭐 전형적인 그런 경우라고 봐요. 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기호적 구조가 각각의 이상과 목표를 기호적 구조 안에서 설정합니다. 물리적 이상이나 물리적 질서가 아니라 물리적 이상, 기호적 이상과 기호적 목표를 그 기호적 구조 안에서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호적 구조가 제시하는 모든 이상과 목표는 그 기호적 구조의 상대적이다. 기호적 구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적어도 그 기호적 구조 안에서는 뭐 절대적이라고 주장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러나 제가 이제 기호 이론 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기호적이라는 것이 그 완전한 기호랑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체계 안에서 만들어진 일부일 뿐이죠. 그래서 다양한 기호적 구조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나 원리가 기호적 구조 안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호적 구조 자체로서는 스스로의 원리나 질서나 뭐 표준이나 기준을 갖는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이것을 기호 현상으로 보는 한은 그 자체로 만들어낸 것이 기호적 구조물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내적 정합성을 갖는 것처럼 또는 뭐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통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보면 기호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무리 절대적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 기호적 구조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것도 완전한 구조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이 기호가 구조적으로 완전한 기호가 없기 때문에 기호적 불안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기호적 구조도 확정적이거나 완결적이거나 이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적 불안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이 초를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어떤 원리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반복됩니다만은 내가 이 초월에 관해서 사고하려면 기호적으로 사고하지 않고서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인지적으로는. 초월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이 없으니까요. 있다 하더라도 접속할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호적으로만 이게 만들어질 텐데 그러니까 기호적으로 이 초월을 향한 노력들이 무슨 뭐 종교든 철학이든 뭐 여러 형태로 또는 신화든 뭐 여러 형태로 아무튼 널리 유포가 돼 있죠. 이건 우리 뭐 거의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정도로 보편적인 형태의 욕망입니다. 이 초월을 향한 열망은. 그래서 예를 들면 절대주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 절대주의 철학은 뭐 특정한 뭐 철학이 아니고 뭐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믿는 모든 철학은 다 절대주의 철학입니다. 선, 진리, 옳음, 무슨 주제에 관해서든 절대적 기준이 있다. 이렇게 출발하는 철학은 또 도달을 그렇게 하는 철학은 절대주의 철학인데 이 모든 불완전성을 넘어서는 상위적 원리를 추구하게 되는데 적어도 인지적으로 이것은 철학적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지 조건을 생각하면 이런 도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원리라는 것은 기호적으로는 없습니다. 또 이게 자기가 뭐 엄청난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뭐라고 이렇게 상당히 다른 층의 얘기를 자꾸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철학적 사유든 뭐든 인간의 사고는 아무튼 이 인지적 기제를 넘어서 살 수 있는 사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적인 통로를 통해서 만들어낸 개념과 이론은 기호적 구성물일 뿐이고 이 말이 함축하는 것은 어떻게 이론을 구성해도 거기서 주장하는 절대성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성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이래서 절대성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폭력성을 함축하게 됩니다. 우리 인지적인 조건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거부하거나 우리 인지적인 한계를 어떤 식으로 뛰어넘는다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폭력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이론들을 어떤 식으로 아무튼 제거를 해야만 이 말이 그 make sense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호적 불안이라면서 간단히 제가 이제 한 두 구절 정도 제 책의 부분을 좀 옮겨왔는데 기호적 불안이라는 기본적으로 아무튼 기호의 본성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기호적 구조 안에서 계속 어떤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넘어서려는 노력 자체가 기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호가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 불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기호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또 기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이런 순환적인 구조 생각한다면 기호적 경험에 대해서 불신해야죠. 이걸 믿을 수가 없는 뭐 절대성이나 이런 것은 뭐 보장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기호적 경험에 대해서 불신할 수는 있겠지만 이 기호적 경험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길은 우리 삶에는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일단은 상당히 딜레마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약간 맥락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기호적 경험은 근원적으로 완결되지는 않지만 불완전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제약적으로 아무 기호나 만드는 것인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종적 조건에 의해서 상당히 강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뭐 기호적 상상력 동원해서 뭐 깜짝 놀랄 것을 만들었다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튼 우리의 신체적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 우리 현재와 같은 몸 사이즈에서 강력하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혀 해석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무차별적으로 이런 기호화는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호가 불완전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약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은 또 아니라는 이 지금 약간은 어정쩡한 이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제가 체험주의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고 또 전통적인 이론에 익숙한 분들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완전히 제약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제약도 아닌 중간에 어느 부분에 지금 우리 인지 구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철학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호적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할 텐데요. 우선 염두에 두셔야 할 거는 기호적 구조는 그 자체로 추상적 구조물입니다. 이게 어디 존재합니까?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기호적 질서나 구조가 우리에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행동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기호적 구조가 물리계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호적 구조가 스스로 작동하지는 않으니까요. 내가 머릿속에 어떤 지금 뭐 신적인 걸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다, 그게 뭐 구현되지 않죠. 반드시 그 질서에 근거해서 그것을 물리세계에 구현해주는 매개물이 필요합니다. 그 매개물이 누군가 하면 놀랍게도 그 기호를 만든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기호적 구조를 산출해서 그 기호적 질서에 따라 행동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기호적 구조에 사역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호적 구조가 스스로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물리계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사역자를 요구를 하는데 만약에 물리계에 구현되지 않은 기호적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개인의 사적 경험이죠.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물리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려면 전형적인 게 우리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구현되는 겁니다. 그때 누구의 행동, 이거는 그 기호적 질서를 받아들인 사람의 행동이죠. 이 사역자 없이는 기호적 구조는 스스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철학은 아까 뭐 철학 이론 제가 초월적 이론 잠시 얘기했는데 왜 초월적 이론에 중간에 매개자가 있어야만 하는지 이 문제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매개자가 없는 초월이 직접 세계에 작동하고 그런 건 종교로는 얘기되지만 철학적으로는 매개자 없는 초월자의 작동이라는 것은 없죠. 또 매개자 없이 설명하라고 보면 신비주의 되거나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그럴 텐데 제가 언제 한번 뭐 초월의 역설 그래서 앞전 책에 철학적 사회의 갈래에서 그 초월 이론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될 가망도 없고 지금까지 해결한 이론도 없고 뭐 앞으로도 해결할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월의 역설은 초월적이면서 이 물리세계에 발을 대고 있어야 되는 근데 물리세계에 발이 다 있으면 초월이 아니잖아요. 그 발 통해서 다 접속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초월 이론은 그런 구조적으로 그 역설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호도 마찬가지로 기호적 구조가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작동하려면 반드시 매개물, 이 사역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 기호의 주인인 인간이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호의 주인 우리 자신이 이 사역자가 되고 저는 이 현상을 지금 기호의 역전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주인이 왜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데 이 사역을 이제 자발적 사역, 본인이 산출한 기호적 질서에 따라 행동하면 자발적이겠죠. 그런데 본인이 만들지 않은 기호적 질서에 여기 동원되면 그때부터는 강제적 사역, 이건 폭력이죠. 그래서 기호적 질서는 반드시 사역자를 필요로 하고 그 기호의 산출자인 우리 자신이 다시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안에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선생님 지금 8시 한 15분 됐는데 한 5분 쉬었다가 그럼 갈까요? 그럴까요? 예,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